사람들은 문화센터 복도에서 오숙자 여사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오숙자 씨 말이야. 댄스 파트너랑 바람났대. 어떤 면에서. 그들의 말은 맞았다. 그녀는 댄스 파트너에게 마음이 흔들렸고 그와 함께 그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짓의 진실은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오숙자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5시 반, 남편 김동현 씨의 침대 옆에 놓인 의료용 기계가 내는 희미한 소음. 그녀는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밤새 굳어있을 남편의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주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3년 전 남편 동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활달하고 유머러스했던 남자는 하루아침에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어눌한 발음으로 겨우 몇 마디 단어만 내뱉는 사람이 되었다. 그 후로 숙자의 세상은 남편의 병실이 되어버린 이 24평짜리 아파트 안으로 축소되었다. 그녀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톱니바퀴처럼 굴러갔다. 남편이 삼키기 쉽도록 모든 음식을 믹서에 갈아 식사를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챙기고 힘겨운 재활운동을 돕고 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 젊은 시절에 열렬했던 사랑의 기억은 지독한 병수발의 고단함과 소독약 냄새 뒤로 희미해져 갔다.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의 침묵이었다. 한때는 동네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으로 통했던 그는 이제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자기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때때로 알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를 밀어냈다. 그의 분노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모든 날카로운 파편들은 아내인 숙자의 마음에 박혔다. 숙자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이자 간병인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좋아하던 등산 모임도 모두 끊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를 마주했다. 생기 없이 푸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린 눈동자. 그녀는 오숙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저 환자의 보호자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우연히 낡은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조카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와 남편은 서툰 솜씨로 왈츠를 추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활기 넘치던 남편의 얼굴, 그리고 수줍으면서도 행복해 보이던 자신의 모습, 그 시절이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져.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남은 인생을 끝없는 터널 속에서 보낼 수는 없다. 그녀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잃어버린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전단지 한 장이었다. 주민센터 사교댄스 교실, 신규 회원 모집, 사교댄스. 그녀의 현재 상황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럽고 심지어는 불경하게까지 느껴지는 단어였다. 아픈 남편을 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몸을 부대끼며 춤을 춘다는 것.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끌었다. 그것은 그녀의 숨막히는 일상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반란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런 충격요법이 남편의 굳어버린 마음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질투라도 좋으니 그가 자신을 다시 여자로 봐주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오후 시간을 봐줄 당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 이제 춤 배우러 다닐 거예요 라고 통보했다. 남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무언가 화를 냈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했다. 그녀가 수강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로 향하던 날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야. 죄책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주민센터 건물 안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왈츠 음악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설레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두려움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안에서 교차했다. 그리고는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 듯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강의실의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 걸음이 그녀와 남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오숙자 여사는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의실 안은 이미 형형색색의 댄스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비교되어 낡은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내가 무슨 용기로 여기에 온 걸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시 후 강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수업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파트너를 정해 왈츠의 기본 스텝을 연습하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강의실 안의 사람들은 익숙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짝을 이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숙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누가 자신 같은 늙고 뻣뻣한 여자와 춤을 추고 싶어 할까? 그녀가 구석으로 가 숨으려던 바로 그때였다. 점잖게 생긴 한 남자가 그녀에게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처음 오셨나 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파트너가 되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가 바로 최진혁 씨였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은 그는 은퇴한 교사처럼 반듯하고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숙자의 몸은 그녀의 마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스텝을 계속 헷갈렸고 몇 번이고 그의 발을 밟았다. 쿵, 쿵쿵. 음악의 박자는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엇나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창피해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혁은 단 한 번도 찡그리거나 짜증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그는 그녀의 뻣뻣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발로 추려고 하지 마시고 심장으로 음악을 느껴보세요. 몸에 힘을 빼고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제가 이끌어 드릴 테니 저를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숙자는 그의 말대로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의 발걸음이 음악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한 스텝, 두 스텝. 비록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한 춤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이 누군가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감각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픈 남편의 간병인이 아니라 그저 춤을 추는 한 명의 여자임을 느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있는 댄스 수업은 그녀의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다. 그녀는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희미하게 립스틱도 발랐다. 그녀의 파트너는 언제나 진혁이었다. 그는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발전에도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었고 그녀가 어려워하는 동작은 몇 번이고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다. 그의 존중 어린 시선 앞에서 숙자는 잊고 있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결코 그녀를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안에 잠재된 열정과 리듬을 발견하고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 주려 노력할 뿐이었다. 수업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에 그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진혁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고 그녀 역시 남편이 몸이 편치 않다고만 짧게 털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마나 힘드실지 압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의 눈빛이었다. 숙자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춤을 추는 2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 대신 향긋한 음악이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대신 경쾌한 스텝 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녀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업을 마치고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음악의 여운과 춤의 열기가 아직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공기와 남편의 굳은 얼굴이었다. 남편 상우는 휠체어에 앉아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어눌하지만 분명한 분노가 담긴 단어들이 터져 나왔다. 어디 갔다. 와, 문화센터요. 재밌어, 나. 버리고 나가니까 좋아. 그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녀의 부풀었던 행복감을 터뜨려버렸다. 그녀가 밖에서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은 것이 그에게는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녀의 짧은 자유는 그의 고통 위에서 누리는 이기적인 쾌락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다시 무거운 현실의 갑옷을 입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작은 행복마저 없다면 그녀는 정말로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숙자는 어두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휴대전화로 왈츠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는 허공에 손을 뻗어 마치 보이지 않는 파트너와 함께하듯 오늘 배운 스텝을 조심스럽게 밟아보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둠 속에서 창문에 그녀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춤을 추고 있는 늙고 지친 여인의 모습.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비밀스러운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거의 잊고 있었던 희미한 멜로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오숙자 여사의 삶은 두 개의 다른 세계로 나뉘었다. 일주일에 2번. 3시간 동안 그녀는 경쾌한 음악과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한 문화센터의 오숙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하는 집안에 남편의 간병인으로 돌아와야 했다. 두 세계의 간극이 커질수록 그녀의 행복감과 동시에 죄책감도 함께 커져갔다. 그녀의 파트너 최진혁 씨와의 관계는 춤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다음 스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진혁은 숙자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더 어려운 동작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의 리드에 맞춰 몸을 돌리고 그의 단단한 팔의 의지에 균형을 잡을 때면 숙자는 마치 자신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사랑에 빠진 20살의 처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춤을 통해 얻는 기쁨이 커질수록 남편 박상우 씨의 분노와 질투도 비례하여 커져갔다. 그는 아내의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깨는 예전보다 곧게 펴졌으며 그녀의 옷차림은 조금씩 화사해졌다. 아내의 긍정적인 변화는 휠체어에 갇혀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에게 아내의 생기는 자신의 생명을 ഘ아먹고 피어나는 꽃처럼 느껴졌다. 그의 오해에 불을 지핀 것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었다. 어느 날 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옷에서 희미한 남자 스킨 향수 냄새가 났다. 아마도 다른 회원에게서 옮겨온 냄새였을 것이다. 하지만 상우의 예민해진 후각에는 그것이 아내가 낯선 남자와 부적절하게 밀착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온종일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다. 또 한 번은 진혁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였다. 그는 다음 주 연습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지만 숙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활기찼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상우는 소파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명랑한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 생기 넘치는 목소리. 그는 아내가 자신의 모든 기쁨과 에너지를 집 밖의 어딘가에 그리고 아마도 어떤 낯선 남자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는 더 이상 헌신적인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돌며 쾌락을 좇는 이기적인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갇혀 있는 동안 그녀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고 있었다. 그의 비뚤어진 마음은 그녀의 춤이 자신을 위한 활력소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라고 결론 내렸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조용한 냉전을 지나 점차 소리 없는 전쟁으로 번져갔다. 상우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일부러 깨작거리며 먹거나 그녀가 재활 운동을 도우려 하면 신경질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는 네 도움이 없어도 괜찮다. 혹은 너의 위선적인 친절 따위는 필요 없다는 침묵의 시위였다. 숙자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여보,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해요. 제가 춤추는 거 보러 오지 않을래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가 자신이 춤추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열정인지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상우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어눌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단어들을 내뱉었다. 다른 놈이랑 껴안고 춤추는 꼴 보라고. 그의 말에 숙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남편의 비뚤어진 질투 속에서 더러운 불륜으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다시 어두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음악을 틀지 않았다. 그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왈츠 스텝을 밟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발에는 남편의 오해와 분노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었다. 이 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오히려 이 춤이 자신과 남편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행복을 계속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을 포기해야 할까?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춤추는 그녀의 모습은 위태롭고 외로워 보였다. 남편의 날카로운 말이 비수가 되어 박힌 후 오숙자 여사의 춤에는 눈물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 나갔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가볍고 설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필사적인 도피이자 고통스러운 의무감의 연장이었다. 그녀는 춤을 추지 않으면 질식해버릴 것 같았고 동시에 춤을 추는 행위 자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파트너 최진혁 씨는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녀의 스텝은 무거워졌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영혼은 땅옷에 가 있는 듯했다. 숙자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연습 중간 휴식 시간에. 진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숙자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다. 그녀는 차마 자신의 비참한 가정사를 이 점잖고 다정한 남자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진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부드럽고 세심하게 그녀를 리드했다. 그는 그녀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았고 그녀가 박자를 놓칠 때면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아주었다. 그의 말없는 위로와 배려는 남편의 날 선 비난과 대조되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집 밖의 세상은 이토록 따뜻한데 왜 그녀가 돌아가야 할 집은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녀의 이중생활은 위태로운 외줄타기 같았다. 문화센터에서는 활기찬 댄서였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말없는 간병인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몸에 벤춤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춤을 추며 상기된 뺨을 찬물로 식혔고 혹시라도 옷에 다른 사람의 냄새가 벨까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 박상우 씨의 의심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화사한 옷을 입으면 어떤 놈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나 생각했다. 아내가 피곤한 기색 없이 집안일을 해내면 밖에서 신나게 놀다 오니 힘이 솟구치나 보지라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병든 마음은 아내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배신과 기만의 증거로 왜곡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다. 그날 문화센터에서는 수강생들의 작은 회식이 있었다. 진혁을 비롯한 몇몇 회원들이 곧 있을 연말 발표회 준비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숙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회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잠시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정말로 딱 1시간만 머물다 일어설 생각이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사람들은 그녀의 춤 실력을 칭찬했고 그녀의 숨겨진 유머 감각에 함께 웃어주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그저 오숙자라는 한 명의 개인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기쁨에 흠뻑 취했다. 그녀가 시계를 보았을 때는 이미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긴 밤 10시였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불을 켰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편의 형체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 놀랐다. 그는 어둠 속에서 마치 복수를 기다리는 망령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제와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저 회식이 좀 늦게 끝나서 회식 그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걸렸다. 남자랑 술 마시고 이제 왔어. 쨍그랑 그가 옆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쳐 그 위에 있던 찻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난 찻잔 파편들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빛났다. 내가 여기서 썩는 동안 너는 밖에서 웃고 떠들고 그의 분노는 마비된 몸이 내지를 수 있는 최대한의 폭력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깨진 유리 조각이 되어 숙자의 가슴에 박혔다. 아니에요.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숙자는 울부짖으며 변명했다. 나는 당신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미쳐버리지 않으려고. 거짓말. 그의 절규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웃음소리. 여기까지 다 들려 내가 다 안다고.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병든 자의 끔찍한 집착이었다. 숙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그녀의 마지막 발버둥침, 그녀의 유일한 행복의 섬이 남편의 질투라는 거대한 파도에 완전히 침몰해버렸다. 그녀가 그를 위해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싸움은 남편이 지쳐 휠체어 위에서 잠이 들고 나서야 끝이 났다. 거실은 깨진 찻잔 조각과 두 사람의 핥히어진 감정의 잔해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숙자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마치 자신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이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절망에 빠진 낯선 여인의 얼굴.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춤을 멈춰야만 한다고. 내일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작은 불씨가 그렇게
차가운 절망에 비해 젖어 꺼져가고 있었다. 지난밤의 폭풍 같은 싸움이 지나간 후 오숙자 여사의 집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밤새 깨진 유리 조각과 어질러진 거실을 유령처럼 치웠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집 안은 언제나처럼 깨끗했지만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흔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남편 상우는 아침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닌 배신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숙자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깊은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아침을 차리고 남편의 수발을 들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화센터를 찾았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강세에게 찾아가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파트너인 최진혁 씨를 찾았다. 그는 휴게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숙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진혁은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의 어두운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 이제 춤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진혁의 눈이 커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말 발표회가 코앞인데. 숙자 씨가 주인공인데 갑자기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발표회.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강사는 얼마 전 그녀와 진혁을 연말 발표회야의 메인 커플로 선정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었다.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꿈이 되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녀는 그렇게 둘러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진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숙자 씨, 혹시 남편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숙자가 애써 참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그의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마치 댐의 수문을 열어젖히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남편의 병에 대해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고된 간병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행복이었던 이 춤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오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와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한마디 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을 닦았을 때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내도 10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조금 떨던 것이 나중에는 혼자서는 걷지도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게 되었죠. 저도 숙자 씨처럼 제 아내의 손발이 되어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압니다. 간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인 동시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일인지,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도요. 그들은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묶어두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놓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진혁의 말은 숙자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숙자 씨가 이 춤을 포기하는 것은 남편분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두 사람 모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일일 뿐이에요. 숙자 씨가 행복해야 남편분도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춤을 증오해요. 제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면 되지요. 진혁의 눈이 반짝였다. 남편분께서 발표회에 오실 수 없다면 우리가 발표회를 그분께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무대를. 문화센터 강당이 아니라 숙자 씨의 거실로 만드는 겁니다. 남편분,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공연을 여는 거지요.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대담한 제안이었다. 숙자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이 그토록 증오하는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진지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100배는 더 효과적일 겁니다. 숙자 씨의 춤이 얼마나 아름답고 열정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당신을 빛나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제가 부정한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열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남편분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바람났다는 오명, 눈 맞아서 엑스휴를 했다는 소문, 진혁의 제안은 그 모든 오해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용감한 시도였다. 여기서 눈이 맞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로 한 깊은 교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기로 한 XX는 바로 남편 한 사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댄스 공연이었던 것이다. 숙자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다. 이것이 어쩌면 이 지독한 오해와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진혁의 진실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 작은 끄덕임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그들의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작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혁 씨와의 비밀스러운 약속이 생긴 후 오숙자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도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 박상우 씨의 가시 돋친 말에 상처받거나 그의 냉담한 태도에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슬퍼할 시간도 절망할 시간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위대한 공연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남편 상우였다. 아내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려 들지 않았다. 그가 일부러 식사를 투정하거나
재활운동을 거부하며 신경질을 부려도 아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전에 상처받은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의 단단한 침묵이었다. 상우는 아내의 그런 모습이 낯설고 불안했다. 그는 아내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심한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었다. 숙자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차근차근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에 아들에게 부탁하여 창고 깊숙이 처박혀 있던 낡은 전축을 꺼냈다. 먼지를 깨끗이 닦고 부품을 조이고 기름칠을 하자 기적처럼 전축은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낡은 LP판 더미 속에서 한 장의 음반을 찾아냈다. 그들이 젊은 시절 처음으로 함께 춤을 추었던 날의 그 탱고 음악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바늘을 올려놓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열정적인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상우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음악은 그가 잊고 싶었던 혹은 잊을 수 없었던 가장 빛나던 시절의 추억을 강제로 소환했다. 그는 황급히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러 음악 소리를 덮어버렸다. 숙자는 아무 말 없이 전축을 껐다. 며칠 뒤 그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표회를 위해 큰맘 먹고 샀던 붉은색 댄스 드레스를 꺼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 없었던 그녀가 유일하게 부렸던 사치였다. 하지만 남편과의 싸움 이후 그녀는 그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 그대로 넣어두었었다. 그녀는 구겨진 드레스를 정성껏 다림질하고 떨어진 장식용 구슬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다시 달았다. 상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당연히 아내가 발표회에 나가기 위해 저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질투와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결국 내 말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거군.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대신 드레스를 손질하는 아내의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처연해 보여 그의 마음 한쪽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것은 어느 날 밤에 목격한 광경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결에 갈증을 느껴 거실로 나왔다가 달빛 아래에서 홀로 춤을 추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음악도 없이 맨발로 마치 꿈을 꾸듯 조용히 탱고 스텝을 밟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설렘이 아닌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절박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고 있었다. 상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그는 아내의 춤을 자신의 고통과 비교하며 이기적인 분노를 터뜨렸지만 정작 아내 역시 그 춤을 통해 자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음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유일한 무기이자 구원이었던 것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상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않았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말없이 다 비웠고 재활운동을 할 때도 순순히 그녀의 도움을 받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를 맴돌던 살얼음 같은 공기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숙자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운명의 그날을 준비할 뿐이었다. 마침내 문화센터의 연말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숙자는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했다. 그녀는 남편을 평소보다 더 정성껏 씻기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상우는 오늘 밤 아내가 자신을 버려두고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출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바깥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발표회가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집을 나설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한참 뒤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그 붉은색 댄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수줍게 바른 립스틱과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녀는 더 이상 늙고 지친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기 직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명의 댄서였다. 상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왜 나가지 않는 거지? 이 옷은 대체 왜 입은 거야?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숙자는 기다렸다는 듯 현관으로 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그녀의 파트너 최진혁 씨가 발표회를 위한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다. 상우의 얼굴이 다시 분노와 의심으로 굳어졌다. 저 남자가 감히 이 집까지. 하지만 그가 휠체어를 움직여 소리치기도 전에 숙자가 먼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발표회에 가지 않아요. 여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깊었다. 오늘 밤의 발표회는 바로 여기. 당신 앞에서 열릴 거니까. 오숙자 여사의 단호한 선언에 남편 박상우 씨는 물론 파트너인 최진혁 씨조차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상우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굳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내의 결연한 태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란함이 서려 있었다. 숙자는 더 이상 남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에게 고갯짓을 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실 중앙에 놓인 낡은 탁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달아빠진 카펫을 함께 들어 돌돌 말아 한쪽 구석에 세웠다. 순식간에 그들의 평범하고 초라했던 거실은 작은 무대가 되었다. 상우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자신의 성격과도 같았던 공간을 태연하게 휘젓는 모습을 보며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모든 행동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어떤 비장한 힘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숙자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LP판을 조심스럽게 턴테이블에 올렸다. 그가 바늘을 내리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강렬하고도 애절한 탱고의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 음악, 상우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들이 젊은 시절 연애할 때 닳도록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다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 서툰 솜씨로 아내의 손을 잡고 춤을 추던 25 청년 박상우의 기억. 그의 심장이 기억의 통증으로 날카롭게 찔리는 듯했다. 숙자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진혁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정중하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감쌌다. 준비 자세,
음악의 전주가 끝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춤이 시작되었다. 상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내의 표정이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친 간병인의 모습은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없었다.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된 한 명의 열정적인 댄서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쏟아부은 땀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거실을 무대 삼아 춤을 추었다. 빠르고 절도 있는 스텝, 강렬하고도 애절한 몸짓, 진혁은 훌륭한 파트너였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숙자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녀를 이끌어줄 뿐이었다. 그의 리드 속에서 숙자는 한 마리 붉은 새로 변신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그녀는 좁은 거실을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상우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시선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그는 잊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녀는 결혼 전에도 동네에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누구보다 생기 넘치는 아가씨였다. 살림과 육아에 치여 그리고 자신의 병수발에 묶여 그녀의 그 빛나는 모습이 잠시 빛을 잃었을 뿐이었다. 그는 지금 40년 전 자신이 첫눈에 반했던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있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농익고 더 깊어진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를. 그녀의 춤사위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삶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상우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를 향한 기만도, 조롱도 아니었다. 이것은 선물이었다. 아내가 자신의 잃어버린 세상을, 자신의 되찾은 기쁨을, 꼼짝없이 갇혀있는 자신과 나누기 위해 준비한 눈물겨운 선물이었다. 그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 우리 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함께 춤을 추자고.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두 사람의 춤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숙자는 마지막 회전 동작과 함께 진혁의 품에 안기며 애절한 눈빛으로 남편 상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음악의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자세를 유지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상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숙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패한 것일까? 자신의 마지막 도박이 결국 그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일까? 바로 그때였다. 상우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내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마비된 몸이, 그의 휠체어가 그의 통제할 수 없는 울음으로 인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고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다. 슬픔의 울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회한과 아내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벅찬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댐이 아내의 춤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남편 박상우의 통곡 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의 마비된 몸속에 갇혀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기 연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오숙자는 춤의 마지막 자세를 유지한 채 숨을 죽이고 남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이 팽팽하고 성스러운 침묵을 깬 것은 파트너 최진혁이었다. 그는 조용히 숙자의 허리를 감쌌던 손을 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숙자에게 수고했다는 의미의 작은 목례를 보내고 소리 없이 자신의 휴대용 스피커를 챙겼다. 그리고는 통곡하고 있는 상우를 향해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유령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사려 깊은 퇴장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부부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배려였다. 거실에는 이제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숙자는 천천히 남편의 휠체어로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그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 상우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깊은 회한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아내의 붉은 드레스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비된 혀로 평생을 통틀어 가장 힘겹고도 진실한 단어들을 내뱉었다. 미안, 하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서툰 사과 한마디에 숙자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둥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와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진작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난 몇 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씻어내렸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의 끝에서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영혼의 뜨거운 화해의 소리였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거실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상구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마비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는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그는 아내의 춤이 미웠던 것이 아니었다.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질투는 사실은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다. 이번에는 숙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간병인이라는 역할 속에서 오숙자라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녀가 춤을 시작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간병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춤을 통해 얻은 기쁨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들의 솔직한 고백은 지난 3년간 그들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각자의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비로소 마주보기 시작했다. 전쟁터와도 같았던 거실은 이제 그들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소가 되었다. 그들은 깨진 찻잔 조각들을 함께 치웠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함께 정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숙자가 남편의 휠체어를 침실로 밀어주려 할 때였다. 산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멈추어 세웠다. 그는 아내를, 그리고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를, 그리고 다시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그는 아주 서툴게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마치 춤을 추기 전 파트너에게 춤을 청하는 신사처럼 그의 입에서는 어눌하지만 분명한 소망이 담긴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는 아내와 춤을 추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자신의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자신의 심장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고 있었다. 숙자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남편의 그 한마디 말, 그 하나의 몸짓은 그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도 더 감동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춤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 이제 그 춤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숙자의 얼굴에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답고도 눈부신 미소가 피어올랐다. 눈물로 얼룩진,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환한 미소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우리 다시 함께 춤을 춰요.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춤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남편 박상우의 서툰 춤 신청은 오숙자 여사의 지난 몇 년간의 고독한 싸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남편의 휠체어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낡은 전축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그들의 젊은 시절이 담긴 탱고 음악을 틀었다. 음악이 흐르자 숙자는 왈츠를 추듯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휠체어에 앉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떨리는 손을 아내의 손 위에 포겠다. 그들의 새로운 춤이 시작되었다. 숙자는 휠체어 주변을 맴돌며 혼자서 탱고의 스텝을 밟았다. 그녀의 발은 열정적으로 움직였지만 그녀의 상체와 시선은 언제나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마치 그가 함께 서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그를 리드했다. 상우는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하반신 대신 온 마음을 다해 그녀와 춤을 추었다. 그는 아내의 손짓에 맞춰 어깨를 움직였고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에 화답했다. 그들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두 사람만의 탱고였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집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절망과 분노의 언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남편 상우는 더 이상 까칠하고 비관적인 환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재활에 매달렸다. 매일 아침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땀을 뻘뻘 흘리며 재활 운동을 했다. 마비된 혀를 움직여 한 단어라도 더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신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춤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그는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면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오늘은 무슨 춤 배웠어? 숙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그에게 새로 배운 스텝을 시연해 보이곤 했다. 상우는 아내의 춤을 보며 박수를 쳤고 때로는 예리하게 그녀의 틀린 동작을 지적해 주기도 했다. 그는 최고의 관객이자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다. 숙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중받는 댄서가 되었다. 남편의 지지는 그녀의 춤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의 스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신감 넘쳤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문화센터에 돌아가 자신의 파트너 최진혁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진혁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그는 숙자에게 말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이제 숙자 씨의 진짜 파트너는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분이시니까요. 그의 젠틀한 배려 속에서 숙자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연말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다시 찾아왔다. 1년 전 그들에게 큰 상처와 오해를 남겼던 바로 그 발표회였다. 이번에 숙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기로 했다. 발표회 날 저녁, 숙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진혁이 다가와 객석의 맨 앞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들 내외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편 상우가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듯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아내를 향해 긴장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숙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작년 텅 빈 거실에서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춤을 췄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관객의 응원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것이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녀는 진혁과 함께 무대 위로 나아갔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아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그녀의 모든 스텝에는 남편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춤을 추는 내내 객석의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편 역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아내의 모습을 좇고 있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그녀와 객석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다. 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숙자는 진혁과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남편의 곁이었다. 상우는 아내에게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장미꽃 한 다발을 건넸다. 그는 서툰 발음으로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말했다. 당신 최고였어. 내 아내. 정말 예쁘다. 숙자는 장미꽃을 끌어안고 남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지난 1년간 듣고 싶었던 최고의 찬사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숙자가 받아온 작은 트로피를 나란히 바라보았다.
상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년에는 저 트로피 나랑 같이 받으러 가자. 그것은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숙자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남편의 병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 그들의 작은 거실, 그들만의 무대 위에서 그들의 춤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연말 발표회가 끝난 후 오숙자 여사와 박상우 씨의 삶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오해의 벽도 원망의 가시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상우의 몸은 여전히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마침내 기나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그리고 아내를 향해 나를 세우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가 돌아오면 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그날 배운 새로운 스텝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서툰 시범을 보며 함께 웃었다. 그는 아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깨달은 것이다. 숙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춤을 추지 않았다. 춤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기쁨이자 남편과 함께 나누는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 문화센터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들은 종종 숙자의 집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우를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덕분에 삭막했던 그들의 집은 다시 사람의 온기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매일 밤 거실에서 열리는 두 사람만의 댄스 파티였다. 그것은 그들만의 상징적인 행위이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잠들 무렵 숙자는 낡은 전축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옛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앉은 남편 앞에 서서 무도회에 온 공주처럼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상우 역시 서툰 움직임으로 고개를 숙여 그녀의 춤 신청에 화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음악이 시작되면 숙자는 춤을 추었다. 그녀의 발은 음악에 맞춰 거실을 무대 삼아 자유롭게 움직였다. 때로는 왈츠처럼 우아하게, 때로는 탱고처럼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보며 춤을 추었고 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는 그녀의 춤의 중심이자 그녀의 세상의 축이었다. 상우는 휠체어 위에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었다. 그의 발은 비록 땅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상체는 아내의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였다. 그는 아내의 손짓에 따라 손을 뻗었고 그녀의 회전에 맞춰 어깨를 돌렸다.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과도 같았다. 그들의 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무대 위의 댄서들보다도 아름다웠다.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두 영혼의 교감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손과 마음의 춤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거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되었다. 그들은 춤을 통해 사랑은 역경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맞춰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임을 배우고 있었다. 설 수 없다면 앉아서,
함께 걸을 수 없다면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